1. 1차 대전 중 일본의 경제 특수.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유럽 각국의 전쟁 때문에 생산이 줄어든 틈을 타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14년 11억엔의 채무국이었던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에 27억 7천만 엔의 채권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의 국채를 매수할 정도로 자본을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1914년에 2억 엔이었던 금준비금도 1920년에 12억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은 참전국의 주문세도 덕분에 급증했습니다. 1915년에 수출액이 7억 8천만 엔이었는데 1918년에 19억 엔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그 사이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14억 8천만 엔에 달했습니다. 공업의 중심이었던 방적공업은 1913년 242만 추에서 1918년 322만 추로 증가하였고, 면포 생산업도 1913년 1억 6,500만 엔에서 1919년 10억 3,300만 엔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 제조업 생산액의 49%, 노동자 수의 60%를 방적업이 차지했습니다. 기계의 생산액은 1914년에 1억 1천만 엔에서 1919년 7억 1,6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직공의 수는 8만 7,625명에서 24만 2,386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쟁 때문에 유럽 선박의 운항이 줄어들고 수출과 무역이 성장함에 따라 해상 운임이 10배가량 뛰어올라 상선을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력 생산도 1914년 110만 킬로와트에서 1919년에 918만 킬로와트로 늘었습니다. 그 밖에 화학공업, 그 가운데 비료공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동시에 대자본과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은행도 산업계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미쓰비시 재벌은 금융계, 산업계에서 이대 지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일부 사람들도 호황을 맛보았습니다. 대전 초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쌀값도 떨어졌으나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면서 농산물 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특히 생사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쌀 이상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농과 채소밭을 뽕나무밭으로 개량하여 양점의 열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농가에서는 주택을 개량하고 생활도 개선되어 갔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는 농촌 전체에 혜택이 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주들만이 더욱 이익을 보게 되었고 소농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주에게 자신의 토지를 팔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자가 늘어났습니다. 농촌에서의 생활대책이 막연하여 노동자로서 도시에 이주하는 자, 부채에 못 이겨 심지어 딸까지 팔아넘기는 자가 격증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반면 우리나라는 실패했다고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화, 즉 제조업의 발전만을 보면 일본이 과연 산업화 또는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인지 의문입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산업화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절반의 진실입니다. 일본의 국가재정 수입을 보면 농민들로부터 걷어들인 토지세 수입, 즉 농민에게 거둔 세금의 비율이 1892년에 56.4%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1897년에 39.8%, 1902년 28.4%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농업이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시작된 1914년 일본에서 농업과 수산업 등의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3.1%였습니다. 제조업과 광업을 포함한 2차 산업은 21.4%에 불과했습니다. 1차 산업이 2차 산업의 2배나 많았으니 이때까지 일본은 제조업이 발전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19년 일본의 1차 산업의 비중도 53.8%였습니다. 반면 2차 산업은 27.9%에 불과했습니다. 총 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14년 농업이 45.4%였던 반면 경공업은 32%, 중공업은 12.4%였습니다. 1919년에 농업은 35.1%, 경공업은 38.5%, 중공업은 18.3%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특수를 누리고 제조업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총 생산액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4.4%에 불과했고 농업은 35.1%나 되었습니다. 소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1919년 당시에도 일본은 산업화에 성공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농업이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도 중공업이 아닌 경공업이 발전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불과했었죠. 무기만 잘 만드는 전쟁 국가였을 뿐입니다. 일본 재정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청일전쟁 직전엔 1893년에 26%, 1895년에 43%, 1897년 49%, 1898년에 51%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을 때 일본은 산업화에 성공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당시 조선과 비슷한 농업 국가에 불과했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 또는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신가요? 국방TV의 역전대방에 나온 전문가들의 방송 내용을 들어보시죠. 제 주장과 궁지에 동일합니다. 기반을 닦아놓고 이렇게 잘 선장해서 1900년대 전후에 이미 전 세계에서 5, 6위의 경제적 대국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적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박사님? 일본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배상금으로 일단 국가가 팽창할 수 있는 한몫을 한번 챙겼고 청일 러일에서 이겨가지고 거기서 돈 받아서 전쟁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가 풀 가동이 돼요. 이 전쟁 물자 이런 것 때문에. 게다가 본토엔 전혀 피해가 없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산업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제일 피크였을 때가 2차 세계대전 때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이 사실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성장해왔다는 최 박사님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이 러일 전쟁 이거 한국 병합을 한 다음에 한번 좀 성장을 타다가 항상 일본은 경제 성장 정책에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아갖고 조금 될라 치다가 이제 엄청난 버블이 생기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는데 그때 적당한 전쟁이 터져졌어요. 특히 결정적인 게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그 당시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사실 없었거든요. 국제적 산업 경쟁력이 없어갖고 정말 쓰레기 이런 제품을 만든 나라였는데 전쟁이 터져서 유럽 국가들이 다 자기네 이제 전쟁 물자 만들기 바쁘니까 일본 제품을 공산품을 막 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서 한국을 강제 합방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식민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합방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지고 논쟁이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군부 쪽 입김이 나오면서 합방을 한 거고 합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을 데려오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경영을 하는데 돈 꼬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죠. 이게 1차 세계대전이 이게 이 자체가 일본을 급성장시킨 전쟁이에요. 일본이 어디로 가느냐? 중국 칭다오가 독일 조차지였거든요. 산둥반도. 이제 남태평양에 이제 마리아나 캐롤라인 마샬 군도가 또 독일 영역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이게 칭다오를 먹고서 산동반도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게 만주 쪽으로 갈 수 있는 루트. 그렇죠. 이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열심히 여기를 먹은 다음에 열심히 유럽에다 이제 물건을 팔아제껴요. 수출해가지고.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났다고 하니까 일본이 어머 안 되는 데라고 하거든요. 1년만 더 막 이래요. 1년만 더. 아무튼 이 1차 대전이 얼마나 일본한테 행운이었냐면 러시아하고 러일 전쟁하면서 이제 일본이 채무국이었거든요. 엄청난 채무가 있었다고요. 누구한테 채무를 줬어요? 전쟁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사실 러일 전쟁 때 돈을 엄청 빌렸습니다. 러일 전쟁 할 때 돈을 빌렸군요. 한국 식민지화 할 때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어요. 전쟁이 끝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3. 전쟁 특수 뒤에 경제공황.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특수는 전쟁이 끝남에 따라 사라졌습니다. 대신 1920년대 전후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무역수지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전쟁 도중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 제품을 만들 기계가 필요했고 외국의 생산 설비를 주문하여 수입이 늘어났고 무역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생산 과잉을 야기하였습니다. 주가, 쌀가, 면사 가격의 폭락도 경제공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역회사, 제조업체, 은행 등이 도산하고 일부 기업은 일본은행과 대장성, 재무부에 해당하는 부처 등의 구제자금으로 겨우 구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강토 대지진 때문에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가 폐허가 되면서 100억엔의 재산 손실과 갑작스런 물자 부족을 야기하여 일본 경제는 만성적 공황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위기를 폭력으로 극복했습니다.
간토드 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퍼뜨려 일본에 끌려갔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를 간토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일본인 요시노 사쿠조는 그에 져서 압박과 학살에서 2534명으로 김승학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피해자가 6066명이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당시 일본 정부는 233명이라고 추산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희생서 간토대 지진을 수습했습니다. 1817년 중순경부터 다음 해까지 계속된 쌀값 급등으로 소위 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는 한반도에서 쌀을 수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워줌으로써 이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의 수탈 때문에 더욱 가난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간도와 만주 등 한반도 밖으로 떠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숭앙하는 일부 매국학자들, 즉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이때 경제가 발전했다고 헛소리하죠. 먹고 살기 좋았으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등졌을까요? 경제공황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승진에서 누락되어 좌천된 만주의 강동군과 경제불황을 전쟁 특수로 벗어나려던 미쓰비시 등 재벌들이 한통속이 되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만주 일부 지역을 침략하고 나중에는 중국 본토 전체로 확장했죠. 그 결과 많은 중국인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나 겁도 없이 선전포고 없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폭격하는 비겁한 방법으로 미국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시작했다가 미국에 패한 후 항복했습니다. 4. 1차 세계대전 일본의 경제 호황에서 얻는 교훈. 일본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사이 유럽에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 각국이 전쟁하기 위해 젊은 남성들을 군인으로 징집하여 제조업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전에는 유럽의 공산품을 수출할 수 없었던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도 유럽에 수출하며 일시적인 경제 호황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유럽 각국이 전후 복구에 매진하여 제조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자 미국, 일본, 중국은 더 이상 유럽의 물건을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이 있었으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 제품이 유럽에서 잘 팔렸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일본 상품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인이 정직하고 품질 관리에 뛰어나다는 선입견에 휩싸인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이지만 일본인들은 수출 호황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통조림에 자갈이나 부패물을 넣어 속여서 수출하는 일본의 무역업자들이 많았습니다. 물자가 부족했던 전시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불량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으나 전쟁이 끝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유럽 사람들이 이런 불량품을 사지 않게 된 것이죠. 불량품을 팔았던 양심 불량 때문이었으니 예상 가능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